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반도체가 산업과 기술 경쟁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기술과 과학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기술의 첨단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 경쟁을 이끄는 것은 바로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들이죠. 그래서 뛰어난 이공계 인력의 양성은 어느 나라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무려 근대 때부터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의 사회인식 때문에 공업 인력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인공인력 양성에서 조선인들을 배제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는요, 불모의 환경에서 키워낸 이공계 인재들로 지금의 숲을 만든 거나 다름없죠. 과학의 달 4월을 맞아서 이번에는 엔지니어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하게 되자 사람들은 서구 문명과 우리의 기술 격차를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당장 쇄국을 외쳤던 흥선대원군 시절에도요, 침몰시킨 제너럴 셔먼호를 인양해서 분석한 후에 그러한 철선을 만들라고 지시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과학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업이나 기술을 제대로 배우게 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당시 일제의 학제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들을 위한 학제는요, 보통학교 4학년, 고등보통학교 4년으로 겨우 8년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실업학교로 진학하면 고작 6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고요. 이건 일본이 내지인과 반도인을 구분짓고 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야만과 미개의 땅이고 일본인과 비교해서 자질과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거든요. 이 때문에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기에는 과도하고 낮은 수준의 초등교육과 직업교육 정도로 충분하다 본 거죠. 물론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일본은 이런 차별적 학제를 폐지하고 1922년부터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의 질이 개선된 건 아니고 여전히 기회에 제한을 뒀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업과 기술 분야입니다. 37년에 운영 중이던 공립실업학교는요, 61개였는데요. 농업학교가 34개, 상업학교가 17개, 수산학교 3개, 직업학교 5개, 그리고 공업학교는요, 겨우 2개였거든요. 게다가 배출 인력도 적었어요. 경성공업학교는 1918년에 18명을 졸업시킨 이후로 1940년까지 매년 40명 정도의 졸업자만 배출했거든요. 조선인 합격률에서도 공업학교는 철저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농업학교와 수산업학교는 거의 90%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공업학교는 대체로 30% 이하였거든요. 그나마 일본이 전쟁으로 총력전에 돌입한 1942년에 들어서야 50%의 합격률을 보였고, 공업학교도 44년까지 23개로 늘렸죠.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과학과 기술을 배운 조선인이 필요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일본인을 쓰면 되니까요. 일본의 공업화와 함께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에 공급할 식량 생산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량 생산 기지로 봤죠. 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산미 증식 계획이 나온 게 바로 이런 배경이었어요. 실업학교 중에서도 농업학교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고요. 농업이나 공부에서 쌀 생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게 바로 목표였으니까요. 그나마 20년대 중반부터 총독부에서 광물 자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광산을 파들어 가고 광물을 채굴하는 데에는 과학과 공업적 기술과 지식이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핵심적인 기술은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조선인에게는 그다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원하던 것은 고급 기술자가 아니라 잡무를 담당하고 수행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조선인의 일이었던 거죠. 배우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하는 일에 상하이 위계를 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엔 학력과 상관없이 하급 공업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공업 보습학교를 운영했는데요. 말이 교육이지 거의 대부분이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실제 잡무를 담당하기 위한 교육을 실습의 형태로 진행한 거죠. 이런 보습학교는 학력 인정도 안 됐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도 안 됐어요. 이 때문에 문학이나 법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의학으로 가는 거고요. 이공학은 인기가 없었죠. 이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조선인이 이공학을 배워봤자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총독부나 관청의 경우에는 조선인 채용을 거부했고요. 일본인이 소유한 큰 기업들의 경우에도 일본인 채용을 선호하지 조선인 채용은 반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껏 배워봤자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업보습소 기술지도원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나마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토목과 건축 정도가 예외였고요. 조선인이 운영하는 사기업 일자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1920년에 회사령 폐지 후에 조선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규모가 큰 공장을 운영했지만 조선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전근대적인 간의 수공업과 영세 중소업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제대로 배웠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는 못하니까 이것 또한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지식인들은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유학을 한 인사들은 이 부분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곧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고 그것이 독립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920년대에 활발히 추진되던 민족 실력 양성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시도합니다. 특히나 선교사들이 세운 순실학당, 이화학당, 연희 전문학교 같은 것들이 근대 교육을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죠. 또 다른 차원의 움직임은 바로 발명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1924년에 발명학회를 조직한 김용관 선생이죠. 경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의 고등공업학교 요업과를 수료한 당시 엘리트였는데요. 이분이 경성공업학교 출신의 다른 기술자들과 의기투합해서 학회를 조직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하필 발명? 발명이 무슨 상관이길래? 자, 이건 이렇습니다. 당시 제한적인 고등교육 상황과 조선인에 대한 교육 차별 속에서 과학과 기술로 조선이 일본을 따라잡는 건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발명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기존의 도구나 장비를 새롭게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발명은요, 주의 깊은 관찰력과 창의력이 있으면 실현 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을 우회적인 과학기술 진흥의 한 방편으로 썼던 거죠. 발명학회는 이러한 발명을 위한 공업 지식을 보급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을 통해서 조선인이 소유한 기업의 제품 개발과 경영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나름대로 일석이조를 노린 거였어요. 결국 조선인 기업이 더욱 발전하면 과학과 공업을 배운 학생들에게도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사립학교를 통한 과학과 기술 교육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면 발명학회는 물산 장려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이죠. 물론 일본은 이러한 조선인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견제를 했어요. 식량과 자원의 생산기지이자 기초적인 물자를 생산하는 식민지로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고등교육은 불필요한 거죠. 핵심 기술자는 일본인이 맡고 조선인들은 보조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본의 기조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일전쟁 발발을 시작으로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죠. 온 국가의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의 양상으로 발전하자 일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물자 생산에 온 힘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일본인 기술자로는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필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한 때가 중일전쟁 발발 다음 해인 1938년이에요. 또 경성공업학교의 졸업자를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면서 조선인 학생의 비중도 늘리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업학교들 중에 일부를 공업학교로 전환하거나 학과를 신설하면서 공업교육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선 군수공업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과학과 공업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거죠. 이 때문에 194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중등공업학교를 졸업한 사람 3,109명 중에서 조선인 학생이 무려 1,487명이나 차지했어요. 경성공업학교가 그 이전 15년 동안 배출한 조선인 졸업생은 고작 206명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실제로 이 시기에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겐 기회가 되어서 그동안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이후 이 엔지니어들이 산업화를 이끄는 과학기술자들이 되기도 하고요. 당시 이공학을 배우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공부는 기회이자 저항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학교에서는 머리와 성적의 우월성으로 멸시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이런 불모의 환경에서 인력을 길러내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기술로 발전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요. 국가보안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